반갑습니다. 국내의 고려인 사회 형성과 발전 2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 강의의 주제는 2000년 이후 우즈베키스탄 정치와 경제의 변화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전체 인구의 90%를 우즈베크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우즈베키스탄에는 다른 공화국들처럼 민족 차별이 없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소비에트 시민이었습니다. 어떤 민족이든 어떤 인종이든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소비에트 시민으로 성장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91년 독립 이후에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이 사라진 상황에서 독립국가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민족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 전체 인구의 90%가 우즈벡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주변 어떤 국가보다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즈벡 민족주의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민족주의 정책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우즈베크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우즈벡어가 국어, 공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러시아어를 국어로서 사용했던 우즈베키스탄 시민들이 1991년 독립 이후에 우즈베크어를 국어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90%가 우즈벡인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즈베크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즈베키스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존에 러시아어를 사용했던 소수민족들도 우즈베크어를 배워야만 됩니다. 모든 국가의 공식 문서들이 우즈베크어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우즈베크어를 하지 못하면 승진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취업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기존의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는 고려인, 우즈벡인, 다른 소수민족들이 거의 동일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실력만 갖추고 있으면 국가 주요 부분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의 바탕이 된 것이 바로 러시아어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은 러시아어, 국어인 러시아어를 하면 사회적으로 큰 차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우즈벡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우즈벡인들 중에서도 소비에트 연방의 국어였던 러시아에 익숙한 자들이 상당수였습니다. 그렇지만 독립국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우즈베크가 국어로 헌법상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우즈베크를 해야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민족들은 우즈베크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면 기존의 사회적 위치에서 물러나야 했고 승진에도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소수민족들이 해외로 이주를 해도 우즈베키스탄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시절부터 우즈벡인들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사회 각 부문에 우즈벡인들이 큰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러시아인이 러시아로 이주를 해도 사실은 우즈베키스탄에는 큰 영향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우즈벡인이 우즈베키스탄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한다는 이 구조 때문에 결국 소수민족들은 강력한 우즈벡 민족주의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즈벡어를 열심히 배워서 우즈벡 민족주의의 피해를 받지 않든지 아니면 우즈베키스탄을
떠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주변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공업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도 마찬가지로 1991년 독립 이후에 상당히 힘든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목화, 지하자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공업화를 추진하겠다고 이슬람 까리모프 초대 대통령이 발표를 합니다. 다행스럽게 세계 경쟁을 주창했던 한국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외 차관을 도입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만 됩니다. 무엇보다 독립 이후부터 부족한 외환 보유고를 충당하기 위해서 해외 차관을 도입하고 그리고 해외 투자를 더 받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적합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은 서구의 차관을 받고 경제 시스템을 개선하기보다는 역으로 왜곡된 경제 시스템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중환율과 불태환 정책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으로 인해서 해외 투자와 외국 기업의 진출이 매년 감소했습니다. 외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 우즈베키스탄은 아주 매력적인 투자 지역입니다. 3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 풍부한 농산물, 기초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진 그런 환경에서 사업을 하기에는 좋은 조건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극적으로 차관을 도입해서 경제 시스템을 국제사회에 맞게 개선해야 되는데 그러한 작업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튀르키예, 중국 이러한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서 공업국가로서의 기초를 일정 부분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이중환율과 불태환 정책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정권의 안전을 위해서 서구의 차관을 받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매년 국제경제기구로부터 경제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를 받게 됩니다. 우즈베키스탄 역시 2000년 이후에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바로 2016년에 까리모프 초대 대통령이 급서하고 미르지예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우즈베키스탄 경제 개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에 환율 단일화와 외환 자유화가 시작됩니다. 공식적인 환율, 은행에서 거래하는 공식적인 환율, 그리고 기존의 블랙마켓에서 거래하던 이 환율, 이것이 하나로 합쳐져 버립니다. 그리고 외환 자유화가 어느 정도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2017년 환율 단일화 정책 이전까지 우즈베키스탄의 환율 시장을 장악한 것은 은행 공식 기관이 아니라 블랙마켓입니다. 그래서 환율 단일화 과정에서 은행의 환율을 블랙마켓의 환율에 맞춰버립니다. 그 당시에 블랙마켓의 환율은 은행의 환율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것을 공식 환율을 블랙마켓에 맞춰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 급여,
생활자들의 월급이 갑자기 50%가 줄어듭니다. 국가의 모든 자산 가격이 50% 감소돼 버립니다.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제사회가 원하는 표준적인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에 해외 투자가 다시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에 묶여있던 많은 경제 개혁이 진행되게 됩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경제 개혁을 통해서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시스템이 국제사회의 표준에 어느 정도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3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전임자인 까리모프 최 대통령과 같이 국민투표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후 7년 임기의 대선에 당선되어 장기 집권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2017년 이후부터 환율 단일화, 외환 자유화를 통해서 경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다시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반복이 되면서 과연 우즈베키스탄 경제가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우즈벡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국가보다도 강력한 우즈벡 민족주의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경제개혁을 시도했습니다만 여전히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는 고려인,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는 여전히 우즈베키스탄을 떠나야 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려인이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힘든 국가다라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